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이상운동 질환 이야기. 파킨슨 TV 플러스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을지대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학 퀴즈와 또 우리말 겨루기의 우승자 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뇌리신경과 원장 김경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신정환입니다. 네, 선생님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아주 주변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이라도 지원 자격이 된다면 장학 퀴즈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김경준 교수님은요? 예, 저는 뭐 뜨거운 반응까지는 모르겠는데 애기한테 보여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아, 구독자가 또 늘어난 소리가 네. 여기서 들리네요. 그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지난 시간에 떨림은 무엇이고 또 왜 생기는지 어떻게 진단하는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가장 원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이번 시간에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로 생겼든 떨림이 생겼다면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떨림이 생기는 질환의 종류가 정말 여러 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도 정말 다 각각 다른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그게 저희가 진단을 하는 이유죠. 그래서 병에 따라서 치료 약제도 다르고 지난 시간에 여러 떨림을 다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떨림은 크게 본태 떨림 그리고 파킨슨 병에서의 떨림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태 떨림에 대해서는 우리 신정환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본태 떨림과 굉장히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과장된 생리적 떨림이었죠. 가장 흔하게는 약물, 그리고 저혈당,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전해질 문제, 간, 신장 기능 이상, 그보다 더 흔하게는 긴장, 화냄, 운동, 피곤, 음주 다음날, 또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 등이 이렇게 떨림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떨림이 악화되는지 안다고 하면 이런 떨림 악화를 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떨림이 완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김경준 원장님, 그렇다면 본태 떨림에 잘 드는 약은 어떤 게 있는지, 파킨슨 병에는 도파민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본태 떨림에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약들이 좀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잘 입증이 되고 안전성도 문제가 없다고 보통 1번 타자로 쓸 수 있는 약들이 크게 두 가지,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약이 있고 프리미돈이라는 약이 있고요. 이런 이제 프로프라놀롤이나 프리미돈이 잘 맞지 않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약들이 뭐 아로티놀롤이라든지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토피라메이트, 가바펜틴 같은 여러 가지 약제들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처방을 하시는 약이 아마 프로프라놀롤일 것 같은데 이 프로프라놀롤은 이제 혈압약의 일종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기전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베타 차단제라고 해서 이제 교감신경의 긴장도를 낮춰서 이제 좀 떨림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프로프라놀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내지는 3번, 4번까지 먹을 수 있는 약인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먹어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좀 약효가 빨리 올라왔다가 빨리 이제 사그라들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떨림을 잡는 약들을 매일 먹어야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뭐 이를테면 긴장되는 일이 있거나 뭐 발표를 할 일이 있거나 뭐 그렇게 무슨 큰 일이 있기 전에 이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약을 드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가 상당히 괜찮아서 뭐 본태 떨림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프라놀롤이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구독자들이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또 걱정이 드실 것 같은데요.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프라놀롤은 약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어지럼, 졸림, 그리고 소화불량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본태성 떨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는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작용 이외에 프로프라놀롤 같은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기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식 환자분들은 이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천식 환자분들이 치료 목적으로 쓰는 약은 베타 차단제와 반대의 역할을 하는 약들을 복용하게 되시는데요. 프로프라놀롤로 천식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당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혈압약이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박이 느려지는 그런 부정맥 환자분들에게도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프리미돈이라는 약의 효능에 대해서 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프리미돈은 조금 기전이 다른 약입니다. 이제 프리미돈은 원래 이제 뇌전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죠. 이 프리미돈이 이제 떨림에 대해서 효과가 상당히 괜찮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사실 뇌전증을 컨트롤하는데 이제 다른 약들이 또 좋은 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요즘 프리미돈은 이제 이런 뇌전증, 경련 이쪽을 잡는 목적보다는 저희가 떨림을 잡는 목적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프리미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프라놀롤보다는 좀 지속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많아봐야 2번 정도 복용을 하시는데, 이 프리미돈이 좀 부작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어지럽거나 좀 속이 안 받는다, 메스껍다, 그리고 이제 좀 졸린다. 그런 이야기들을 초반에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돈을 쓰는 경우에는 아주 적은 용량부터 이제 소량씩 이제 그렇게 저녁 시간에 드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원래 뇌전증 약인데 본태 떨림에 큰 효과를 본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시죠. 사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프로프라놀롤도 원래는 혈압약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 그것도 제가 어릴 때는 진통제였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아스피린을 진통제로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제 뇌경색 혹은 이제 심근경색 그럴 때 쓰는 약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우울증 약으로 개발했던 약들이 두통이나 저림 이런 이제 증상들에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약이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걸 타겟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경험도 쌓이고 또 지식도 쌓이면서 그 약들의 목적이 주 목적이 변하기도 한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교수님께서 나머지 약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프로프라놀롤, 프리미돈은 본태 떨림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1차 약제입니다. 따라서 이 각각을 써도 효과가 좋지만 약간 부족하다면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1차 약제를 충분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나 혹은 부작용 때문에 쓸 수 없는 경우에는 2차 약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차 약제의 첫 번째 주자는 아로티놀롤이 있습니다. 이름이 놀롤로 끝나기 때문에 프로프라놀롤과 비슷한 기전을 갖고 있는 약입니다. 따라서 친척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프로프라놀롤과 굉장히 비슷한 효과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정제 계통 약들을 쓰기도 합니다. 알프라졸람이나 리보트릴 같은 약제인데요. 안정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면서 떨림도 줄어드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수면제 혹은 불안 증상에도 쓰이는 약들이기 때문에 간혹 복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졸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피라메이트 그리고 가바펜틴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토피라메이트, 가바펜틴 모두 다 프리미돈처럼 항경련제제로 처음 개발돼서 쓰이던 약입니다. 가바펜틴은 졸림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으로 간근대 경련,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런 떨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움찔움찔하게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피라메이트는 식욕 저하로 인한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게 특징적인 약입니다. 요로 결석 병력이 있으면 잘 처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중력 저하 보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과 같이 집중력을 요하는 분들에게는 처방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뭐 이런 질문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토피라메이트 부작용이
식욕 억제 기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반가운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때요? 사실 이제 부작용이라고 저희가 리스팅을 해뒀지만 이제 체중 감소 목적으로 이런 약들을 쓰기도 합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실제로 본태 떨림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는 체중 감소도 같이 쓰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토피라메이트가 뭐 같이 쓰일 수가 있겠고요. 또 토피라메이트는 특징적으로 편두통 예방약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두통까지 있고 뭐 손도 떨린다. 그럼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약물 치료 외에도 다른 치료는 또 없을까요? 꾸준하게 약물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외 치료, 보툴리눔 독소 주사 혹은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톨리눔 독소 주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떨림도 결국 이제 이 반복적인 근육의 수축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하면은 이 과도하게 일을 하는 이제 근육을 조금 마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떨림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손떨림보다는 고개 떨림에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약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수술적 치료도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신 교수님, 어떤 수술을 말하나요? 네, 떨림에서도 뇌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은 뇌신부 자극술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뇌신부 자극술이란 뇌에 뼈를 열고 특정 부위의 타겟을 해서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주파 신호를 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뇌를 열지 않고도 뇌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감마나이프 그리고 초음파를 이용한 수술입니다. 특히 요즘에 초음파를 이용한 수술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머리를 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침습적인 그런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받는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초음파도 감마나이프도 어쨌든 뇌에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뭐 하면은 뭐 편하게 할 수 있겠지 수술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또 저희가 부작용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태 떨림에 대한 치료 방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파킨슨 병의 떨림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김경준 원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파킨슨 병에서 떨림이 있으면은 무조건 다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림이 이제 생활에 지장을 준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를 고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제 떨림이 없다가 갑자기 뭔가 심해졌다, 더 불편해졌다, 그러면은 이 떨림을 악화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없었는지, 뭐 이를테면은 최근에 약을 새롭게 드시기 시작한 약물이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좀 내과적인 문제, 뭔가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기셨는지,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꼭 이제 약을 쓰기 전에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김경준 원장님께서 약물 치료한다가 아니라 고려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약물 치료로 꼭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떨림을 적극적으로 조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있다고 무조건 다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그 파킨슨 떨림을 잘 조절하는 약들의 부작용을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저희 기본적으로 파킨슨 병의 운동 증상 치료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레보도파, 그리고 마오비 억제제, 네. 도파민 효연제 이렇게 이제 떠오르실 텐데요. 이런 약들 역시 떨림에 도움이 되지만 이것들보다 더 효과적인 약제는 항콜린제, 그리고 항콜린 효과가 있는 아만타딘,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이런 약들이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네. 기억 혹시 하세요?
환시가 보인다거나 뭐 이런 네. 정신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는 아시는 대로 노령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헛거 보이는 환시 증상이 있으면 굉장히 일상생활에 장애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변비인데요. 변비 있으시면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그 다음에 약도 영향을 받아서 장에 늦게 도달하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입이 마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이 말라서 환자들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소변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의 확률과 빈도와 환자를 불편하게 하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노령의 환자에서는 사실 약을 쓰는 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젊은 파킨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증상이 떨림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생활을 할 때 뭔가 조금 눈에 띄는 증상이 신경 쓰인다. 그러면 저희가 조절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연세도 젊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심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약을 적극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에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 한 번씩 겪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여기 눈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이렇게 떨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떨림으로 보시나요? 저희 외래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특히 눈이 떨린다고 해서 보면은 윗 눈꺼풀 혹은 아랫 눈꺼풀이 실룩거리는 증상이 보이는데 저희가 보통 영어로는 아일리드 트위칭이라고 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떨림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눈꺼풀의 신경이 근육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근육의 잔떨림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릴 때 또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지. 예, 그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눈 떨리면 다 마그네슘 마그네슘.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마그네슘이 떨어지면은 이제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눈 떨림이 생기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눈 떨린다고 오시는 분들 여쭤보면은 항상 며칠 떨리니까 이제 마그네슘 드시고 며칠 먹었는데도 안 좋아, 별로 호전 없어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말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싸, 마그네슘 영양제값 아꼈고요.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흔한 이유는 오히려 이런 증상으로 외래 오시는 분들께 거꾸로 여쭤보면은 정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즘 뭐 좀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하면 요즘 잠을 못 잤고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고 밤새 뭐 유튜브나 핸드폰, TV를 많이 봤고 이랬더니 떨리고 요즘 회사에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등등 몸을 무리하게 써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이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 칼슘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의 불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잔떨림이 눈 주변, 즉 윗 눈꺼풀 혹은 아랫 눈꺼풀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 대목에서 조금 이제 예리한 구독자님들은 뭐야 그러면 안 괜찮은 경우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캐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김경준 원장님께서 어떤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처음에는 좀 잔떨림이랑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단순하게 이제 눈꺼풀, 윗꺼풀이나 아랫꺼풀이 파르르 그렇게 떨리는 게 아니라 이런 떨림이 위아래로 번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움찔움찔 막 근육이 막 수축하고 막 눈이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은 이런 눈이 이렇게 감기면서 입꼬리나 뺨이 이렇게 실룩실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반측 안면 경련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이 반측 안면 경련은 이제 뇌에서 이제 나오는 안면 신경, 얼굴을 움직이는 안면 신경이 쓸데없이 흥분해서 이제 얼굴 근육을 수축시키는 증상이거든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뇌혈관이 좁은 뇌 공간 안에서 혈관이랑 신경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아주 드물게는 뭐 이 안면신경이 나가는 뇌 부분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종양 같은 게 있어서 신경을 눌러서도 안면경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안면경련 증상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은 뇌 영상 검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하진 않은데
예전에 이제 안면마비, 이제 말초성 안면마비, 벨마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입꼬리가 처지고 눈이 잘 안 감기는 이런 안면마비가 지나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안면신경 회복이 좀 이제 불충분하게 되어가지고 잔떨림, 얼굴 떨림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가볍게 던진 질문인데 너무 무거운 얘기까지 하시니까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런 보통의 잔떨림이라면 치료할 필요까지는 없을까요? 네, 보통의 잔떨림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유발 요인을 없애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잔떨림이 생기는 경우에는 내 몸이 나에게 휴식이 필요해라고 던지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푹 쉬신 다음에 몸을 추스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금 김경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 얼굴 연축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얼굴 연축에 대한 증상은 여러분께서 잘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먹는 약물 치료, 보톡스 치료, 수술적인 치료 단기로 진행이 됩니다. 먹는 약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약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 이외에 주기적인 보톡스 치료로 움직이는 얼굴을 마비시키는 방법이 있고 얼굴 신경이 수축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수술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운동 질환 앞에서는 절대 한 가지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 마음 깊이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 TV 플러스잖아요. 한 장으로 캡처해두고 정리해 보시라고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이상운동 질환에 대한 모든 것 파킨슨 TV 플러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떨림의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교수님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예, 제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이제 미국 의사들은 환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하면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은 외래에 이 파킨슨 TV 떨림의 진단과 치료편을 QR코드로 만들어서 외래에 붙여놓고 싶네요. 와. 네,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훈 교수님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두 분 교수님 모시고 두 번째 시간인데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제가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든 게 이제 저희가 용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강직했다가 경직했다, 맞아요. 경축했다가 하기도 하고 반측안면 경련이라고 했다가 반 얼굴 연축 이렇게 했다가 사실 영어 이름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글 용어가 매번 바뀌면서 저희도 공부를 매번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환자분들도 계속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매번 업데이트해서 정리해드리는 작업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려면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떨림의 치료 방법 오늘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 본인과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혼자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꼭 본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 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